네, 퀴즈 365 잘 봤습니다. 수성못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건강 지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건강 지식도 많지만 네. 답을 바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이해가 돼요. 저도 네. 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에 OX 퀴즈가 제일 어려웠어요. 항상 막판에 바꾸면은 그게 다 오답이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저도 그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OX 퀴즈 절대로 안 틀리셨을 것 같은 오. 분인데요. 오.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전익찬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외과 전문의 전익찬입니다. 네. 평소 OX 퀴즈 잘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에이. 건강 그래요? 365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네. 방송이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와, 네. 잘 어떻게 맞추시네요. 맞추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할 내용이 이 척추잖아요. 척추는 우리 사람의 중심 부분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픈 건 뭐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척추의 기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 척추는 우리 몸의 운동과 자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뼈 사이에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척추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 단위들이 모여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노화가 진행되면 교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몸에 이곳저곳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이 요추에 또 장고장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요추는 우리 몸에서 가장 체중을 많이 이제 지탱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운동이나 자세 때 가장 많이 쓰는 부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는 이제 아기가 이렇게 좀 등이 이제 굽은 상태로 태어났다가 일어서면서 이제 척추가 펴지는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척추가 펴졌을 때 가장 많이 펴지는 부위가 바로 경추와 요추인데 경추에 비해서도 더 요추가 운동이라든가 몸무게 지탱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을 이제 하면 할수록 퇴행이 잘 오는 부위라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퇴행성 요추 질환 종류 그리고 또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퇴행성 요추 질환은 이제 크게 가장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추간판 전이층,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 있고, 그리고 이 디스크와 이제 협착증이 단순하게 이렇게 신경에 눌린 부위를 이제 해결하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제 잘라내고 이 정도로만 뭐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척추뼈와 디스크가 마모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추가적으로 나사를 넣고 그다음에 인공 디스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결국은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줘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당김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척추가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함으로써 허리 통증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요추 질환도 일단 수술에 앞서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허리가 좋지 않고 또 다리가 아프고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는 간단한 약물이라든가 또 좀 더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주사 시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네 이제 가까운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맞는데 네. 꼬리뼈 주사, 뼈 주사라고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뭐 뼈에 넣는 건 아니고 뼈 안을 통과하는 신경길이 좁아져서 다리가 아프고 하신 건데 네. 신경길 내에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다리가 아프고 당긴 걸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술을 고려할 정도면은 정말 좀 심각한 증상이란 건데 환자마다 사실 통증은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수술을 권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통증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저희가 0점부터 10점까지 한 몇 점쯤 아픈 게 정도 심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으신 분은 애 낳을 때가 10점 이러면 보통은 한 8점, 7점 이상 되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걸음을 걸을 때 한 10m도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적인 그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통증과 함께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그 발목 같은 다리에 이제 부분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끌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소변 대변장애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수술을 좀 빨리 하셔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이게 가장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수술 방식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주간판 전이증의 경우에는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일부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그 튀어나온 디스크 정도만 제거를 해도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또 협착증의 경우에는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그 막힌 그 신경을 이제 막힌 통로를 뚫어줘서 신경을 넓혀주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비유를 한 게 수도 파이프 오래 묻어놓으면 안이 막힌다. 네. 그래서 이게 물이 잘 흐르지 않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바로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뼈가 이렇게 분절이 흔들리고 이게 허리 통증도 많이 심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도로 안 되고 그 나사못을 넣고 유압술이라는 이제 고정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허리 수술을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결정이거든요. 이거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재수술을 한다면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하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한 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이제 약이 더 개발이 덜 됐고 통증 조절하는 정도 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20년 전에 수술을 많이 할 텐데 예. 그때 하신 분들은 수술 가급적 또 안 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좀 전에 그 수술을 하시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뭐 통증, 마비, 소대변 장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재발을 해서 참을 수 없다. 너무 일상생활 못 하겠다. 어떤 분은 밤에 너무 아프셔서 3시간을 못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이제 경우에는 또 다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게 퍼센트로 정확하게 그렇게 그 나와 있는 건 지금 아직까지 없는데, 대개 수술을 한번 하셨다 그러면 척추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유압술이라는 이제 나사 고정을 해서 한 마디를 이제 붙여놓게 되면 네. 그 마디가 못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의 어떤 그 영향이 위쪽이나 아래쪽 마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정상적인 퇴행의 속도보다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술을 또 하실 위험이 높다. 예, 그럴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네.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척추가 한 70대 정도 평균 수명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수술 빈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의사 입장이더라도 제가 수술을 했던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의사분이 수술하신 거를 재수술을 하게 됐다. 이러면은 조금 의사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떠세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게 저도 사실 첫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던 환자분이 또다시 오시게 되면 한 몇 년 지나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척추는 한번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길을 넓히는 그 과정이 이제 있게 되면 그 신경과 주위 조직 유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진다든가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발목 같은 부위가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척추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안 좋은 척추를 수술해서 지냈는데 또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할 때 변수가 많아지게 되고 네. 그 수술 디자인을 할 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재수술도 첫 수술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수술을 하고 뭐 며칠이나 한 달 이내에 다시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그 했던 자리에 문제가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그 탈출증 수술 재거수를 했는데 예. 다시 또 디스크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수술 이후에 세균성 감염이 생긴다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서 이제 그 안에서 뇌척수액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 거의 직후에 또 하는 경우고요. 대부분의 척추 재수술은 뭐 수개월이나 수년, 보통 한 10년씩 지나신 분들이 그 해당 마디가 또 나빠지거나 아니면 해당 마디는 괜찮은데 그 인접 마디, 위나 아래 마디가 나빠지게 되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움직여야 되니까 수술 받고 나서 움직이다 보면 수술 부위 말고 다른 인접 부위가 또 아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치료를 위해서 한 마디를 이제 나사로 이렇게 위압을 시켜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위나 아래쪽에 부하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기차를 비유한다면 그 객차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아무래도 커브를 돌 때 그 묶어놓은 그 객차 앞쪽과 뒤쪽이 더 힘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참 잘 아껴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뭐 사람이 사는 것도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망가지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 또 안 되면 또 그 치료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사로 이제 고정하는 게 이제 유압술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 환자들은 이 유압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사실 좀 이렇게 시선이 있는 경우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척추에 박혀 있는 나사가 보통 제가 많이 우리 한국 분들한테 쓰는 그 사이즈가 아마 그 두께가 한 6.5mm, 7.5mm, 길이가 보통 한 45에서 50mm 정도 씁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왜요? 몸에 저런 게 들어가 있다 너무 무섭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거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보통은 원래 정상적일 때는 그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관절이 이제는 그게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유압술을 해서 나사를 넣고 이렇게 붙이는 게 결국은 이제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제가 또 생각 안 할 수는 네네. 없잖아요.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되면 위나 아래 인접 마디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사못을 넣고 안 넣고가 수술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절개가 많거나 또 수술이 크게 되면 수술 후에 회복도 조금 늦고 물론 이제 요즘은 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통증도 뭐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유압술이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인공 디스크가 또 빠져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공 디스크를 뼈 사이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뼈가 이 붙도록 붙을 때까지 네. 나사못으로 이제 버티는 건데 수술하시고 한두 달 만에 이 나사못이 빠지면서 척추가 어긋나고 넣어놨던 그 인공 디스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또 그 빠진 그 인공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다리 통증이 극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빠진 그 인공 디스크를 재위치시키고 추가로 수술할 때 그 나사못을 위아래로 더 고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그 콘크리트에 넣을 때보다 아무래도 물 먹은 나무에 넣는 게 더 약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수술하는 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여성 환자들 골다공증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재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환자분이 너무 이제 아프시고 뭐 10m도 못 걷고 그다음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 뭐 마비도 온다. 그러면은 수술을 아마 하셔야지 네. 환자분이 견딜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통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폐경기 이후로 이제 오는데 남자들은 만 70세 이후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80세쯤 되신 분들은 그 시절에 잘 못 드시고 일 많이 하시고 또 애를 많이 낳고 애가 사실 그 칼슘을 엄마의 철분과 칼슘을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을 이제 자주 못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뼈가 이제 약해진 상태가 되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가 나이가 드시면 좀 좋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뼈가 너무 으스러지고 망가져서 그게 좀 오히려 수치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믿으면 안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본인도 모르고 살았는데 척추에 군데군데 골절이 돼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 경우는 그 수치와 관계없이 네. 굉장히 골다공증이 심하신 상태다. 근데 골절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골절된 거를?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 농사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좀 아프다 그러면 아, 일 좀 많이 해서 그러겠구나. 아이고야. 그런데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부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모르고 사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병원 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사실들을 말씀드리면 똑같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한테 수술을 한다. 그러면 또 최근에 수술해놓고 그 골다공증 약 중에 골다공증도 좋아지게 하고 뼈를 또 빨리 붙이는 주사도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좀 한 6개월 이상씩 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고령 환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들도 많잖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 재수술을 받으면 이걸 좀 잘 버텨내실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도 들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한 70대 정도 되면 지병이 한 2개, 80대쯤 되면 지병이 한 3개 자꾸자꾸 많아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의 그 담당 그 과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충분한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에 대한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수술을 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디자인을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데 이 환자가 나아질 수 있을 정도는 되도록 그리고 실제 수술할 때 출혈량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다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잘 마치더라도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네. 뭐 폐렴이 온다든지 또 뭐 심장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간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는 상당히 좀 환자를 볼 때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어떤 감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감염이 생각보다 치료가 좀 까다롭고 입원도 오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모든 저희 그 절개를 하는 수술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도 피부에 세균이 삽니다. 그래서 소독을 아무리 잘하고 해도 세균 감염은 일정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합병증인데요.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이 세균 감염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그 치료를 어떻게 잘하고 그다음 또 치료가 다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치료를 판정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염증 수치락 같은 거를 좀 본다면은 네. 이게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참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야,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적어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염증 수치를 기준으로 네. 치료의 이제 어떤 그 완성, 네. 항생제 치료 종료를 결정을 했을 때 척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원을 재발로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약 한 20%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북유럽 같은 곳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내성균이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안 듣는 균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세균 감염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 감염이 좀 안 되게 이걸 좀 잘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그 아무래도 그 병원의 그 어떤 철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소독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술 중에 그 무균 처치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데 참 그게 100%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술하신 분들이 재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 받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좀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활 관리 측면에서도 뭐 네. 알려주실 게 있다면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금연을 하시고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 그 디스크가 좀 빨리 안 좋아집니다. 진짜요? 예,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오, 예. 저 담배 안 핍니다. 아, 예. 궁금해서 너무 여쭤본 놀라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수술을 이제 첫 번째 수술하고 예. 그 아무래도 그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환경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땅바닥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식탁이라든가 침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섰다 뭐 그런 부분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좋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시골에 이제 계신 분들 수술할 때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도 있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시골 어르신들이 수술해드려서 좀 좋아지면은 네. 일을 하십니다 또. 네. 맞아요. 그럼 할 예. 수밖에 없죠, 또 상황이. 예, 그래서 주위에서 보호자분들이 말려도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잘 버티는 분도 있는데 예. 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와봐서 내원하시면 거의 다시 문제가 그 했던 자리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사 입장에서 그 수술을 할 때 그 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범위를 정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하고 그 다음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제 유압술이 필요 없는데 너무 이제 유압술을 가는 게 아닌가. 그 유압술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너무 유압술을 아끼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척추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쓸 수밖에 없는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을 비껴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관리 중에 저는 최고는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 허리에 좋은 운동 찾아보면 가장 흔하지만 효과가 좋은 게 가벼운 달리기더라고요. 오, 가벼운 달리기 자주 하세요? 저는 가볍게 안 달립니다. 항상 네, 무겁게 열정적으로. 달립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자, 이 제일 좋은 자세가요. 그 꺾이지 않는 중립 자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 척추가 좋아하는 자세래요. 이 자세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잘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교수님이 금연하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좋지 않을 때는 수술, 또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약물, 주사, 시술 등으로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꼭 필요한 환자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적 치료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술이 너무 두렵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를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전익찬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이현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